오늘 이 자리에 8년 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역임하신 황교안 전 청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 추운 날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요. 지금 오늘 조간신문들을 쭉 보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께서 저도 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 첫 번째가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할 수 있느냐? 요걸 좀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요건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장은 예. 6명으로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상적이진 않지요. 어떻게 국가지대사를 거론하는데 9명이 해야 될 것을 6명이 한다. 이건 정상적이진 않죠. 뭐 그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뭐 일단 뭐 법리상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국민들에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헌법재판 결정이냐 이런 의혹은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게 이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최종 어떻게 보면 게이트인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원래 7명 이상 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6명 이상일 거예요. 예. 아마 그 자체는. 그럼 7인 이상 출석입니까?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몇 명 이상은 없죠. 예. 몇 명 이상은 없는데 6명이 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정당성이 없는 거죠. 정당성이. 지금 헌재 사무처장 이야기는 예. 어제 이야기인데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하다. 네, 근데 결정을 하기는 7명이 돼야 될 거예요. 아, 그러면 6인 체제에서 사건 심리는 가능한데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예. 7명은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그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있어요. 예. 이진 공보관이라고 여성 공보관인데 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가짜 뉴스라고 좀 비판받을 수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총리님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실 때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추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이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제가 탄핵 과정에서 장관급을 임명한 일은 없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도 마찬가지죠. 장관급인데 그런 장관급을 임명한 일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탄핵이 다 끝나고 나서 예. 대통령이 물러나신 다음에 그때는 이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뒤늦게라도 했죠. 예. 그러나 이제 그 진행 중인 과정에서 탄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장관급을 임명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진 공보관 이야기는 가짜 뉴스라는 지금 저 한번 기사 한번 올려주실래요? 파이낸셜 투데이입니까? 어제 그 기사를 보면은 이진 공보관의 이 선 넘는 브리핑 이게 도마 위에 올랐다. 뭐 이런 기사들이 있어요. 기사가 좀 준비되면 좀 올려주시죠. 그 기사를 보면은 이진 공보관이 왜 갑자기 이런 주장을 하는지 굉장히 혼선을 줘요. 왜냐하니까 이 헌재 출입 기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언론 플레이 하나 이런 느낌을 줘요. 왜냐하니까 우리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에는 현직 대통령이 직위를 유지하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 대응은 대행이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급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실제 한 일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통령이 권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저 기사입니다. 저 기사. 저 기사를 보면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선 넘는 브리핑 도마 위에 올랐다. 가짜뉴스 의혹이 있다. 즉 우리 총리님께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실 때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시기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돼서 파면된 이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그 차이가 있는 파면된 이후에. 거예요. 파면 전에는 제가 장관급을 임명한 일이 없어요. 대통령이 계시는데 계시지 않습니까? 탄핵됐다 하더라도. 예. 그런데 권한대행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죠. 예. 그럼 저 이야기는 잘못하고 하는 소리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군요. 뭐 잘못된 말이네요. 예. 저 이진 공무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또 헌재 사무처장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인 체제에서 소위 말해서 그 헌법재판관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느냐 민주당 쪽에서 아니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했더니 헌재 사무처장은 뭐라고 하냐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생각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완전히 물러나는 것이 결정될 때 탄핵 결정이 날 때까지는 장관급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만약에 임명했다가 나중에 탄핵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나죠. 대통령이 복귀해버리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2명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장관도 2명 뭐 이렇게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관을 임명한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그 그래픽 준비하신 거 한번 올려보실래요? 8년 전에 추미애 의원, 박범계 의원, 박주민 의원이 한 이야기가 저렇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본인들이 본인들이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권한대행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은 어불성설. 국가원수의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 권한이 없다. 또 박주민 변호사는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 훼손이다. 그래서 저 권한대행이라는 말 앞에 한덕수 난 이름만 집어넣으면 지금 제 3명의 그 추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저 위쪽에 보면은 그래픽을 약간 위쪽으로 보실래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는 부분. 대한민국 헌법제 111조가 근거가 되어 있는데 저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구인 재판관으로 구성을 한다. 그건 헌법재판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9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예. 이 부분은 이제 구성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저기 헌법제 111조에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권리 상태가 생겼을 경우이거나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도 된다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니 없죠. 없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겠군요. 예, 그렇게. 네. 네, 사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도 보면 아까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검증되지 않은 분들이 마치 우리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그때 헌법재판관 한 명 임명하지 않았느냐. 요 팩트만 가지고 자꾸 지금 호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시기도 판단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공적으로 저런 말을 합니까? 시기도 판단하지 못하는 분이. 예. 대통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장관급을 임명한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 좀 궁금증이 하나 해소됐습니다. 뭐냐면 이 이야기는 다른 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셨던 황교안 전 총리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소리냐.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권위 상태가 아니에요. 다만 직무만 정지돼 있어요. 이럴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현재 한덕수 전 총리신데 이분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나 등등께서 함부로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민주당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지금 호도가 되고 있거든요. 기존 언론들 이야기하는 걸 보면 지금 이진 공보관은 이 말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아마 시민단체가 고발할 수도 있어요. 우리 황교안 총리님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그때 그냥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치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죠. 그 당시 사실 민주당 의원들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우리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하실 때 그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다가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지금 완전히 말을 바꾼 거죠. 예. 원래 정치권이 뭐 자기 당리 당략이 돼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일인데 대통령을 지금 파면시키려고 하는 이 탄핵 심판에서 저런 식으로 말을 바꾸면 상당히 곤란하죠.
요럴 때 쓰는 말이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국힘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싸우질 못하는 것이 참 부족한 점인데 저자들은 아무 때나 필요한 대로 내로남불. 필요하면 인권할 수 있다. 또 필요하면 인권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총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이진 헌재 공보관이 저런 발언을 했을 때 국힘당 국회의원 중에 누구라도 예를 들면 법사위에 있는 법율사 출신들이라도 뭔가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내야죠. 그게 여당이죠, 여당. 여당은 더불어요.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예. 대통령하고 같이 하는 것이 여당입니다. 당 대표와 같이 하는 게 여당이 아닙니다. 또 뭐 원내대표와 같이 하는 게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여당이죠. 야당에서도 뭐 당대표와 함께 할 수 있어요. 네. 야당입니다. 그렇지만 여당에서는 대통령하고 뜻을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진 헌재 공보관이 지금 이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또 궁금한 점을 또 제가 우리 총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내란죄 관련해서 우리 총리님께서는 아주 초지일관 원칙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예, 내란죄 성립 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그 헌법재판소 앞에 기자회견 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게 내란죄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내란 수괴라고 하는 현수막이 앞에 붙어 있었어요. 저 종북 주사파 계열의 정치단체에서 붙여놓은 건데 이 내란죄가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그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예. 자예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 예. 자, 그럼 첫째, 목적이 우선 있는가? 대통령이 왜 국헌을 문란하게 합니까? 본인이 국헌인데 예. 따지고 보면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일반인들은 잘 뭐 더더구나 모르고 법조인들도 목적범의 법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런 목적이 없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테러를 했단 말이죠. 테러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내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해야 내란이죠. 예를 들어서 깡패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어느 현장을 막 소란스럽게 했다. 몇백 명이 가서 소란스럽게 했다. 이러면 이게 내란입니까? 아니에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본인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인데 현직 대통령인데 왜 자기를 무너뜨립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둘째로 폭동을 일으켰다. 지금 무슨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계엄 상황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예. 영상을 다 보고 생중계까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 무슨 폭동이 일어났습니까? 군인이 나갔으니까 폭동입니까? 폭동이라고 하면 때리고 치고 받고 해서 뭉개고 이게 폭동 아닙니까? 근데 군인인데 군인이 나간 것이 즉 폭동이라고 한다면 지금 군에 있는 우리 군인들을 모욕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폭도로 보는. 예, 그러니까 그 폭동했다는 것하고 이거는 이제 행위인데 목적과 행위가 다 맞지 않는다. 저는 법률가의 양심으로서 처음부터 제가 내라는 목적이 맞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목적범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폭동이라고 하는 것도 폭동이라는 거는 뭐 몇십 명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몇백 명이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폭력이 수반되고 이래야 이제 폭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군이 출동했지만 무슨 폭력이 있었습니까? 예. 뭐 사실은 충돌도 없었어요. 시민들하고도 충돌 없이 이렇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목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의 행태를 증거로 수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이제 대통령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대국민께 다 예.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부정선거는 저질렀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벌써 3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고 저는 팩트를 중심으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팩트 전시회도 하고 그 자료 집들을 좀 3권째 만들어냈는데 예. 이런 걸 이제 필요한 분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부정선거도 없었는데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내란죄가 될 수 있겠네요. 죄 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만약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다 나와라. 한번 뭐 대토론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하고 싶어요. 정말 전에도 어떤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하나가 뭐 토론하자 그러더니 뭐 어디 딴 데 가서 이상한 소리 자꾸 하고 그래가지고 말은 꺼냈는데 유야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짓이 이기는 사회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 나름대로 여러 지략가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잠깐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월요일이면 예. 부정선거 대응팀들이 모여서 여러 지혜자들이 모여서 토론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주장하는 거,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될 거 있으면 듣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만들어 나가고 또 이미 이제 4.15 총선, 4.10 총선 두 번의 총선 과정에서 많은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팩트 전시회도 하고 팜플렛도 만들어 국민들 알리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지난번 4.11, 4.10 총선 때는 선관위가 재검표도 안 했어요. 까지를 않았어요. 그 4.15 총선에서 부정 비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선거무효성을 내고 126곳에서 냈어요.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이걸 검증을 하라고 얘기하니까 뭐 1년 2개월 만에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근데 선거 소송은 6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깔아뭉개고 1년 2개월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재검표를 한 거예요. 예. 그 재검표 현장을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죠. 예. 뭐 다 이제 국민들 다 아시는데 예.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예, 예. 이게 다 부정선거지, 부정투표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한 번도 접지 않은 빳빳한 투표지가 이렇게 무더기로 쏟아져 나옵니까? 제가 이거 뭐 그 공개한 내용 그동안 공개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참관을 하면서 예. 이 빳빳한 투표지들에 관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걸 검표하는 그 직원들의 눈에는 안 보이나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검표하는데 한 테이블에 10명씩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런 테이블이 6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테이블에 젊은 검증하는 분, 예. 검표하는 분, 이분 다 뭡니까 뭐예요, 그저 성관이 말고 직원들이 다. 예. 예. 네. 선관위 말고요? 네, 성관이 말고 거기 개표하는 현장 말입니까? 개표하는 현장에서 검표하는 거기는 사람. 뭐 검표 네. 작업을 도와주는 네. 뭐 공무원들도 일부 있고, 예, 예.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를테면 정확하리라 이렇게 다 생각하는데 네,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젊은 의원, 젊은 검표원에게 예. 제가 가서 물었어요. 여기에 지금 당신이 생긴 몇 장이냐? 그러니까 100장이래요. 100장. 근데 그 중에 접은 흔적이 있는 그런 투표지들이 있더냐? 그랬더니 어이 많지요. 접은 흔적이 있는 투표지가 많대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세보시겠냐? 그랬더니 아까 100장 셌던 거 다시 꺼내가지고 하나하나 세더라고요. 그래서 접은 흔적이 있는 거를 이렇게 이쪽에 놓고 접은 흔적이 없는 걸 놔뒀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다 옮긴 것들이 접은 흔적이 있는 거죠. 있는 거. 왼쪽 거는 없는 거예요. 예. 그 세 보니까 접은 흔적이 없는 그런 투표지가 44장이 나왔어요. 하하. 100장 중에? 예. 그 접은 흔적이 있는 게 그러니까 56장. 예, 예. 그러니까 56장 대 44장으로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그 직원이 다 이렇게 형광등 비춰보면서 그러면서 오른쪽 왼쪽으로 이제 분류를 한 겁니다. 본인이 한 거예요, 스스로. 그래 놓고 나중에 보니까 접은 흔적이 있는 거는 56개.
그다음에 저번주에 없는 게 44개. 자, 이렇게 됐어요. 검증 현장에서 다 봤다고 본인이. 그래서 한 사람만 갖고서는 혹시라도 또 이제 그 친구가 잘못했을 수 있다 싶으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또 그 현장으로 가서 다른 테이블 아까 얘기한 6개의 테이블 중에 하나에 가서 또 이제 이 10장을 딱 100장을 세고 난 그 직원에게 여기 혹시 접은 흔적이 있는 그런 투표지가 있느냐? 그랬더니 많지요. 또 막 세요. 네. 그때도 또 이렇게 막 검증을 해가면서 네. 세는 거죠. 그때는 접은 흔적이 없는 게 49, 네. 접은 흔적이 있는 게 51. 51.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예, 총리. 예. 그러면 이 계엄령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그러면 예를 들자면 뭐 선관위를 압수수색한다든지 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이게 발부가 됩니까?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법원이 거의 발부를 안 했어요. 우리가 청구한 것은 아예 청구 자체가 이제 각하되는 경우도 많고, 예. 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노력을 그동안 했으나 정말 정의로운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무너져 가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제 우리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돼서 이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도 된 거지 그동안은 뭐 전혀 이런 게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그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그 몇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방첩사나 정보사 요원들이 선관위 안에 들어가서 예. 서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사실 법원 영장으로는 들어가 볼 수도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게 영장으로 하면 다 기각되고 특히 법원이 이제 발부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상수단을 취한 거죠. 대통령이 비상수단을 취했다고 하는 거는 우선 그 만약에 국회를 장악할 생각이었다. 그러면 뭐 200 몇십 명이 아니라 2만 몇천 명이 가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국회를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국회에는 뭐 200 몇 명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에 다들 여길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계엄군의 일부가 거의 300명이 300명. 예. 이제 선관위로 간 거예요. 과천에 있는. 예, 선관위로 갔는데 과천에 있는 선관위 중앙 선관위에도 갔지만 거기도 가고 그다음에 연구원, 예, 선관위 연구원을 갔어요. 선관위 연구원에서 그동안 이제 부정선거 관리하고 조작하는 이런 것들을 했으리라고 이제 판단하고 갔겠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한 것들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는 이 센터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걸 이제 찾으러 갔겠죠. 딱 그 세 군데인데 그 세 군데가 제가 볼 때는 핵심 구역이에요. 예. 부정선거와 관련된 핵심 곳. 그 세 곳을 갔어요. 이거는 그냥 무대뽀로 간 거 아니죠. 친밀하게 검토하고 간 거죠. 전에 이거 이제 국정원이 그 선관위의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작년에 있었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계속 거부했어요. 거부하니까 이제 뭐 나중에 국민들이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이래서 선관위가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지니까 이제 국정원하고 또 이제 어디 어느 전문기관에 전자 전문기관에 예. 세 기관하고 같이 이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예. 그것도 선관위의 자료 모두를 보안 점검한 게 아니라 5%만 보안 점검을 전체의 했어요. 5%. 예, 5%. 그 대통령도 그 말씀하시대요. 예. 5%만 전체 5%만 보안 점검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이게 너무 뻥뻥 뚫려 있더라. 해킹이 가능했다. 예, 해킹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당일 투표도 또 사전 투표도 다 조작이 가능하고 또 개표도 조작이 가능하다. 뭐 보안 수준을 보니까 보안 비밀번호가 1, 2, 3, 4, 5예요. 1, 2, 3, 4, 5. 이거는 보통 이제 해킹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남의 걸 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보는 게 1, 2, 3, 4, 1, 2, 3, 4, 5. 이거 해보지 않습니까? 1, 2, 3, 4, 50. 그런 걸로 지금 보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다 뚫리게 돼 있더라. 이러니 해킹도 가능하고 외국 적국에서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보안 점검의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예, 예. 이게 오죽하면 국정원이 나섰겠습니까? 지금 요 말씀 나오는 김에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선관위가 이번 사태 이후에
중앙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교체한다고 한 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왜 갑자기 서버를 교체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가 그 속을 모르죠. 그렇지만 교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때가 지금 당장 이것이 핫 이슈가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까지 나선 그런 상황인데 이걸 바꾼다? 이거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너무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그러면 뭐 이제 가처분을 할 수 있겠죠. 가처분을 한다. 예. 예. 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사실은 국회를 마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조금 지나서 보니까 중앙선관위에 대한 뭔가 좀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비상계엄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도 발부가 안 된다. 기각이 된다. 그래서 그 짧은 몇 시간이었지만 중앙선관위를 좀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는데 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종래에 생각하는 예. 이런 포갑적 계엄을 했다고 하면 첫째로 인력이 300명도 안 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국회에 현장에 있는 인원이 제가 먼저 듣기로는 한 2,00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300명도 안 되는 사람이 합니까? 둘째는 그래 하려면 그동안의 계엄에서는 무기를 휴대했어요. 무기를. 예. 근데 이번에 무기를 못 갖고 가게 했습니다. 네네. 이런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계엄의 모습만 보여준 거죠. 왜 계엄의 모습을 보였는가? 선관위를 들어가서 이 부정선거의 핵심 증거들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예. 그걸 먼저 얘기하면 다 거의 몰려가서 또 이 좌파들 지난번에 뭐 우리 한주전인가요? 이렇게 예. 모여가지고 탄핵 결정을 할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 나도 거기 갔었습니다. 네. 갔었는데 뭐 우리 우파의 사람들은 오지도 못했고 다 장악해놔서 예. 또 내가 거기 이제 뚫고 지나가니까 뭐 저더러 막 욕을 하고 그래요. 저를 알아보고 예. 그러나 저는 하여튼 앞만 보고 쭉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했을 거 아닙니까? 계엄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예. 계엄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된다. 저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본질은 소위 포갑적 계엄이 아니라 이 소위 무도한 이 좌파 세력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 그 부정선거를 찾아내기 위한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 차단하고 막고 이걸 뭐 음모론으로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마음에서 계엄이라고 하는 수단을 쓴 것이지 그 계엄이 본의가 아니었다. 그래서는 그 본질을 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있죠. 아까 말씀하신 그 내란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혐의는 내란죄가 아니라 직권남용죄 정도? 뭐 폭동이 아니라 일종의 소요 정도? 이렇게 이제 본인의 페이북에 올렸는데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건가요, 이게? 뭐 내란은 안 되죠. 방금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목적에 있어서 내란 목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무슨 내란 목적을 갖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폭동, 이걸 폭동이라고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그 지난번 그 탄핵 예. 결정하는 그 날 모였던 자기들 뭐 100만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때가 정말 폭동이죠. 예. 뭐 시설을 다 마비시키고 내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았어요. 제가 지나가니까 욕하고 어떻게 보면 겁줬어요. 협박을 했어요. 이런 게 폭동이지. 폭동이죠. 예. 모여가지고. 예. 그리고 그 당시 그 12월 3일 날 그 계엄이 선포될 때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계엄법 2조 2항, 4항, 뭐 9항, 11항 이렇게 쭉 보면 그 국회에 뭐 병력이 진입하는 과정 또 중앙선관위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계엄법을 상당히 준수하면서 좀 질서 있게 투입되는 그런 걸 좀 느꼈는데 그거는 계엄법 관련해서는 또 하자가 있을 수 있나요? 글쎄요, 뭐 현장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자 있는 문제 있는 계엄을 했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뭘 했는가? 총을 썼나, 칼을 썼나, 사람을 폭행을 했나? 뭘
사실은 계엄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법치가 무너진 법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비상수단을 쓴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계엄법 2조 2항에 보니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행정 사법 기능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딱 현재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저 해석하시는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뭐 그 이상의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회가 이 국회를 민주당과 종북좌파들이 장악하고서는 대통령이 뭘 하려고 그러면 첫째로 법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법안 다 막고 자기들의 법안만 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산안은 다 깎아버리고 예. 자기들 것만 살려놨어요. 뭘로 합니까? 뭐 무슨 장관을 세워놓으면 장관들 다 허수아비 만들려고 별별 짓 다 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비상 상황이고 또 지금은 대통령 눈에 이제 부정선거가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남아있는 마지막 수단. 저도 계속 이제 집회를 할 때나 이 SNS를 통해서 답은 수사밖에 없다. 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적폐 수사, 그들이 말하는 적폐 수사, 그거와 첫째, 둘째는 부정선거 수사밖에 없다. 그 적폐 수사를 하게 되면 뭐 많은 친구들이 사법처리 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막 떠들어대고 까불지 못하겠죠. 둘째는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지금 국회 가짜 국회의원들이 잔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없던 방법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이 국정을 정상화시키려고 그러면 수사밖에 없다. 오히려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뭐 대통령이 이걸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네. 아무튼 지금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수사밖에 없다. 네. 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라든지 뭐 최명성 변호사라든지 또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그리고 뭐 석동현 변호사는 또 뒤에서 돕겠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까 뭐 내란죄라든지 뭐 이런 걸 국헌문란 이런 걸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게 한 국가의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 한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킬 만한 심대한 이 중대한 사안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때처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잘못된 겁니다. 탄핵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정치적으로 탄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탄핵 얘기를 벌써 20몇 번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탄핵이 그냥 뭐 애들 장난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렇게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무슨 애들 병정놀이 하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저렇게 복종하는 거는 정말 잘 못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대통령에게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국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직으로 뽑은 사람은 임기가 다 있어요. 네.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분이 잘했나 못했나를 면밀히 검증을 해서 잘못했으면 그때 규탄하고 잘했으면 응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입니다. 2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탄핵한다, 물러난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대통령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하다가 다 쫓겨날 수밖에 없는데 이건 나라 망가뜨리는 이런 패당들이 하는 짓거리라고는 생각합니다.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그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에 대해서 결국은 면책을 한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그 점.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예.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다 뽑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작은 하자들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판단이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당시 그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에게 결국 묻지 않은 그리고 결국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쭉 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
뭐 출석 요구서라든지 뭐 이거 수령을 거부한다든지 뭐 수사를 거부한다든지 출석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이 언론계 은어인데 조제되는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건 사실 자기 방어권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바로 다 이재명이 한 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네. 먼저 한 자가 누굽니까? 예. 그 자기 자가당치기예요. 예. 윤 대통령이 지금 무도하게 지금 탄핵이 막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방어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 변호사들도 변호인단도 제대로 안 꾸려진 것 같아요. 예, 뭐 김홍일 또 윤곽근 이런 분들 얘기가 거명되는데 아직 뭐 정식으로 꾸려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나와라. 어떻게 나갑니까? 참. 이거 완전히 억지 부리는 거죠. 억지 부리는 거죠. 지금 오늘 사실 조선중앙동화 뭐 한겨레 경향은 원래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탄핵 심판을 일종의 여론몰이로 여론 재판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인용되는 어떤 특정인들 뭐 법조 관련자들도 있고 뭐 율사 출신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인터뷰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땡겨가지고 이게 마치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나야 된다고 이렇게 여론몰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일면에 쫙 나왔습니다. 네. 어느 언론에. 그런데 그분들이 도대체 그동안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예? 뭐 유승민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인지 알잖아요. 네.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여섯 명이 되던데 네.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만 인용을 한 거예요. 전 딱 일면을 보니까 야, 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가. 그러고 그걸 또 3면에다 또 뭐 이 사람 딱 모아가지고 그래서 사진도 올리고 만약에 그런 보도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내게 전해지길 바래. 편향성이 좀 없는 사람 뭐 차라리 절보로 나로했으면 갔을 것 같아요. 네. 하나하나 얘기를 해 줬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몰이로 가는 거는 여론 몰이로 가는 거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넣으러 갔던 그런 언론들이 나섰고 그런 정치인들이 나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국민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예. 편향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능하면 그 오늘 조중동 한겨레 경향 사설 제목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하나씩. 동아일보부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아까 드린 그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 총리님하고 이게 동아일보는 사설이거든요.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는 게 이제 권성동 지금 당대표 직무대행 이야기이고 동아일보 사설의 소위 말해서 핵심은 참 구차하고 가당차는 몽리다. 이렇게. 탄핵이 완성돼서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예. 그럴 때는 국정 수행을 위해서 이제 추가로 임명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통령이 어머니 살아 있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네. 탄핵이 진행 중인데 그런데 장관들이 임명한다면 결국 사실상 그런 행위로 대통령을 일 못하게 하는 사실상 대통령을 파면하는 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논리적이지 못하죠. 그렇죠. 네, 탄핵이 된 거하고 그것이 소위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한다는 거하고 그걸 잘 판단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동아일보 사설에도 보면 헌법 제 111조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조선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 사설 아예 헌재 공보관 저분의 사진을 내 걸어놓고 저분이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한덕수 탄핵 재판 지연 작전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만 보더라도 예. 이재명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판부 기피 신청. 예.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예. 재판부 지연 작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연 작전으로 치면 이재명이 그 지연 작전 대마왕이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뭐 저렇게 쓰려고 그러면 같이 다 쓰든지 여긴 이런 그렇죠. 지연, 저긴 저런 지연.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이 됐습니까? 근데 벌써 지연이라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중앙일보 사설 한번 볼까요? 중앙일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이러면서 민주당도 살짝 조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에 대해서도 살짝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서 6인 체제로 가면 6인 체제로 가면은 만약에 6인 체제에서 심리는 가능한데 이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면 만약에 그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각하됩니까?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애들 장난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탄핵이나 또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어떻게 보수적 가치를 가진 분들이라고 하면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임기제 대통령 아닙니까? 그것도 길지도 않고 5년인데 그동안에 업적 또 잘못한 거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지 진행 중에 임기를 진행 중에 그래서 막아서 버린다고 하면 우리가 그 아주 폐해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이제 그 일면식 없는데 갑자기 장관을 불려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한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있더라고요. 나라 혁신을 위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4대 구조개혁, 또 손톱 및 규제 빼기, 그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100가지. 정말 귀한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공무원들은 뭐 싫어했지만은 공무원 연금 개혁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때 하면 전체 말하면 아마 120-30개의 개혁 과제를 가지고 이제 추진을 했는데 역대 정부가 시도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했거든요. 이런 정부를 탄핵이라고 하는 이 엉터리 룰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건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을 무너뜨린 일입니다. 그거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 뭡니까? GDP로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뭡니까 6.25 전쟁 직후에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거든요. 1년에 우리가 소득이 얼마인가 하면 제 기억에 67불. 8만 원 가지고 1년을 산 거예요. 이게 요즘 같으면 하루 살기도 힘든 건데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서 35,000불 이상입니다. 지금은 이제 33,000불이 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35,000불 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걸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35,000불까지 갔던 것이 32,000불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우리 소득이 10%가 깎였다는 소리거든요. 그러고 이제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애쓰셔가지고 지난해는 33,000불까지는 왔죠. 근데 이게 한번 올라가다 꺾이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또 다시 떨어질지 몰라요. 지금 경제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만든 게 누구냐?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만들어낸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정부입니다. 거기서 해놨는데 이 친구들이 뭐 소득주도 성장이니 뭐 이렇게 하고 또 북한에다 퍼주게 하면서 뭐 경제가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요즘도 그 고통을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꼭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까지도 그런 정략적으로 저 친구들이 옛날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이 NLPDR, 그렇죠. NDR, 예. CDR, 예. 레볼루션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죠. 이 생각을 바꾸지 않았는지 지금도 계속 대한민국의 해가 되는 반국가적 그런 행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뭐 탄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평가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임기 다 마친 다음에 해야 된다. 임기 중에 하는 거는 맞지 않다.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예를 들어보세요. 왜 탄핵이라는 형식을 빌 수밖에 없었나. 정상적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뭐 국회가 다 막아놓고 있고 예산도 막고 사람 임명하는 것도 이렇게 막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남아있는 돌파구가 부정선거를 바로잡아서 국회의 가짜 의원들을 쫓아내고 정상화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비상구로 이제 이런 그 조치를 하셨는데 누가 이걸 만들었나? 누가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나? 그걸 찾아내서 뭐 해법을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본질을 직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사설 제목도 한번 보시죠. 아주 선동지로 지금 이게 한겨레 사설인데요. 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이다. 탄핵 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탄핵의 결과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그 임기를 못 마치게 된
예. 그래서 못하게 된 음. 그런 이후에는 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장관급도 임명을 할 수 있겠죠. 대통령 그렇죠. 권한 대행이. 예. 그러나 그 이전에는 대통령이 몰정이 있는데 음. 권한 대행이 지금 살아있는 대통령을 묵살하고 그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을 섞어가지고 궤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동하는 거죠. 근데 저는 궤변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예. 예. 경향신문 한번 볼까요? 경향신문 저 사설 제목 보시면은 헌재 구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침륜당 민심 누가 구인 완전체를 누가 막았습니까 그동안? 민주당이 막았죠. 이재명 자기들이 민주당. 해놓고서는 좀 딴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마치 오늘 그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은 구인 완전체가 되어야 된다는 아주 시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동안 안 했느냐고. 왜 그동안 안 했냐 이거예요. 예. 왜 그동안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마비시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활동 못하게 만들고 방통위원 추천 안 해서 방통위가 완전히 마비되게 만들고 또 그 방통위가 마비가 되면은 방송사라든지 통신사에 대한 어떤 규제라든지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뭐 인허가 이런 게 미쳐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 마비 상태로 만드는 거죠. 거기도 탄핵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탄핵했죠. 탄핵은 헌재가 있습니다. 예. 헌재도 재판관 3명을 추천하지 않아서 그동안 마비 상태였어요.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서 6명으로도 사건 심리를 할 수 있다고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된 건데 지금 당장 자기들 발등에 이제 불이 떨어지니까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나오는 겁니다. 물불 안 가리고 내로남불하는 저는 막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계속 나의 유불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말 엄중해져 버렸는데 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있어요.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보면 김두관 전 의원이 지난번 총선 때 경남 양산시 을 지역구에 출마를 했다가 김태호 의원하고 붙어서 떨어졌어요. 낙마를 했는데 본인이 지금 저 대법원 변론기일에 가서 지난 총선이 부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은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16%포인트 크게 앞섰는데 선거일에 2084표 차이로 근소하게 졌다. 그리고 전자개표기가 좀 부정확했다. 그리고 미분류 투표지가 수개표 재분류 과정에서 왜곡 의혹이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 중앙선관위 선거당국이 해외에 수출한 전자개표기 때문에 해외 각국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난리가 나고 있다. 그래서 공정성에 의문이 간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은 수개표를 하고 있고 타이완은 100% 수개표를 한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 한 말씀 해주십시오. 김두관 의원님께 예. 제가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지금 말한 그대로 하십시오. 예. 지금 말한 그대로 법제도 개선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외치고 그대로 하십시오. 그동안 계속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본인이 지니까 따져본 모양이죠. 따져보니까 뭐 좀 많이 이상했겠죠. 예.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런 소리를 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느꼈으면 그것을 민주당 안에도 좀 전파를 하라. 그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영상 잠깐 보니까 네. 아까 그 마지막 영상을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건 스카이데일리. 스카이데일리에 보면 자 조금만 넘겨보시죠. 네. 밑부분으로 나눠보시죠. 위쪽에 그래서 내가 봤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조금 좀 돌려보시죠. 앞쪽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밑에 게 아니라 위에 쭉 라인 있지 않습니까? 아, 위에 지금 가로로 지나가는 라인. 제목들이 쭉 나오는데 예. 거기에 내가 여기 있네요. 박필규의 민심 군심이네요. 예. 여기 보면 거기 한번 눌러 보실래요? 예. 박필규의 민심 군심. 예. 박필규. 그만 해도 되는데. 아까 나왔었는데. 여기 있네. 지금 박필규의 민심 군심.
아까 그걸 그대로 해도 돼요. 아까 다 나왔었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네. 자, 뭐 찾는 사이에. 그래서 이 사실 김두관 전 의원이 사실 민주당에서 중진 정치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도 하고. 예, 예. 그 노무현 시절에 행안부 장관도 했잖아요. 행자부 장관. 큰 역할을 기대했던 그런데 이런 분이. 중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본인이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당해보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안 해야 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 저 하태경 의원도 그럽디다. 네. 옛날에 뭐 부정선거 없다고 막 그러더니 본인이 딱 당하고 나더니 아까 그걸 좀 그대로 보내주시면 좋은데 아까 이미 나왔었는데. 네. 거기 보시면은 요거네요. 네. 아니. 박필규의 민심군심. 박필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나요? 예. 예. 여기 보면 박필규의 민심 군심해가지고 부정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해체 파괴하는 내란이다. 이렇게 썼네요. 내란이 뭐가 내란이냐? 부정선거를 파괴하는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썼네요. 나름대로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을 봤는데 그렇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살짝 보니까 그런 지금 사실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산주의 체제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선거가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이 빨간 당원증 들고 100% 투표, 100% 찬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체제에서는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정적이죠. 투표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투표 선거 관리 업무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기 의심이 생기는 건 아주 곤란한 거죠. 이건 아주 곤란합니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여론조사 한 바에 의하면 뭐 국민들의 40% 이상은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치열하게 선거로 싸웠던 뭐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는 60% 가까이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알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론이 그와 같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분노한다면 네. 그러면 고칠 방법을 생각해야죠.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을 끌 때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앞장서고 또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그 코너로 이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한 거, 한국갤럽 여론조사한 거 그래픽 한번 보여주실래요? 오늘 그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조선일보 보도가 제가 보니까 이 헤드라인 제목을 참 잘못 뽑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면 여론조사를 했으면 여론조사한 그 핵심 내용을 그 헤드라인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뽑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느냐. 저기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위쪽에. 이거 좋습니다. 요거 먼저 볼게요. 그러면 계엄 사태에 대한 평가를 물었어요. 물었는데 좀 올려보시죠. 네, 물어보시죠. 조금 올리세요. 아니 밑으로. 네, 여기 보면 자 전체 보수층 볼 것 없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68%는 이건 내란 아니다. 그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10%는 답변하기 좀 거북한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왼쪽으로 갈 리는 없거든요. 약간 오른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의 한 70%는 이번 이거 내란 아니다. 그렇죠. 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보수층도 그렇게 보고 있네요. 그렇죠. 자, 위에 한번 볼까요? 그 위에 거.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국민의힘 지지자의 66%입니다. 그럼 중간에 회색 지대인 8%까지 약간 이동 가능하다고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0% 정도는 탄핵에 반대하는 거죠. 여기에 보수층도 과반수가 그렇죠. 그 반대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제목은 이 기사의 제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제일 위쪽에 올려봐 주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수 중에 46%가 탄핵 찬성한다. 국힘 지지자는 27%가 찬성한다. 그러니까 탄핵을 해야만 된다고 몰아가는 거죠. 지금 여론이. 거꾸로 보도를 한 거예요. 거꾸로 보도를 한 거죠. 거꾸로 보도한 거죠. 제가 만약에 저 편집국장이었으면 저 혼낼 것 같은데요. 혼낼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사표를 받아야 될 이거 일입니다. 여론 조작하는 거죠. 그럼요.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아주 귀한 분을 모셨었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총리님. 8년 전 그 대한민국 헌정이 초유의 사태로 마비되는 바로 그 현장에 계셨던 분이 바로 황교안 전 총리님이신데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있었던 일, 그 당시에 있었던 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고 쌓이면 전통이 되고 관례가 되고 관습이 됩니다. 이런 걸 무시하고 혁명을 해야 되겠다. 프랑스 대혁명 뒤에 찾아온 게 뭔지 아세요? 단두대 처형 이후에 찾아온 것이 나폴레옹 독재예요. 전쟁 때 다 끌려나서 수백만 명이 숨졌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오늘 뉴스 정리 마치면서 우리 황교안 총리님 한 말씀 듣고 제가 클로징 멘트 하겠습니다. 네, 총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은 정말 소중한 나라고 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종북 좌파가, 말 그대로 민주당과 종북 좌파가 그 성공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낼 것이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론도 아니고 민심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헌법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목조목 따져서 정확한 심판을 내려야 된다는데 많은 국민들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스팔트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대통령 한 명만 몰아내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것처럼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들어선 체제가 바로 문재인 연성 파시즘 체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그런 사회, 그런 국가를 또 만들자는 이야기입니까?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아투TV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이고 오늘 황교안 총리님 모시고 많은 것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황교안 총리님하고 같이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